후세인이 경기장을 나가자 모하나드 알리가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빅네임들의 향연이었고 일본 축구는 무너졌습니다. 특히 전반전 유효 슈팅 연계는 그저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바로 굴욕입니다. 한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고작 1대0 승리를 거두었다며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를 조롱했던 그 세력 입장에선 열도가 침몰한 사건입니다. 일본 축구는 강합니다. 그들 축구 역사에서 가장 강한 팀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득점왕도 비하하며 메시, 호날두의 기준을 가져오는 일부 사람들이 일본 축구만큼은 마치 프랑스나 아르헨티나처럼 세계 최고팀으로 묘사하는 기현상이 최근 빈번했습니다. 한일을 대하는 기준점이 정말 웃음이 날 정도로 황당했습니다. 충분히 강팀이 맞지만 이라크에 2대1 패배하기도 하는 것이 일본 축구입니다. 그들은 세계 최강이 아닙니다. 한국의 반코트 경기 끝에 패배한 이라크에게 참패한 일본 축구. 하지만 독일, 스페인을 이겼던 카타르 월드컵. 복잡한 스토리 속에서 16강 맞대결 가능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본 축구의 최대 장점은 좁은 공간에서 세 4명이 순식간에 숏패스를 통해 전진하는 조직력입니다. 가무슈 축구에서 트로시의 시대로 넘어가며 빛났고 월드컵 본선 연속 진출이란 쾌거로 이어졌으며 바뀌는 감독마다 명맥을 유지하는 그들의 스타일입니다. 사실 트루시에가 시작한 축구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개개인의 약함을 인정하고 극대화된 조직력으로 승부하는 축구였습니다. 원터치 패스의 빈도가 높았고 혼자 전진하고 라스트 패스를 보내는 선수는 위대한 영웅이 되었으며 최초의 이름은 단연 나카타입니다. 중원에서 드리블이 필요 없을 정도로 촘촘한 숏패스는 공간을 파생시켰고 오래도록 약점이었던 몸싸움의 빈도를 줄일 수 있는 일본인에 적합한 축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약한 선수들의 시대를 넘어 베스트 11 대부분이 유럽에서 뛰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일본은 선발 라인뿐 아니라 2군, 3군이 등장해도 볼을 간수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만이 가득하고 수비진의 숏패스도 정교합니다. 여전한 그들의 스타일은 더욱 빛났고 과거엔 보이지 않던 전투적인 전방 압박마저 조직적으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3위에 올랐던 크로아티아처럼 슈퍼스타들이 즐비한 팀을 상대로도 득점하기 시작했고 가장 화려한 결과는 역시 카타르에서였습니다. 이라크전에는 일본이 자랑하는 조직적인 전방 압박을 펼치기에 상대 라인이 뒤에 있었고 역시 순식간에 다수의 선수가 파이널 서드의 그림처럼 그려지는 역습도 빛나기 어려웠습니다. 이라크는 독일, 스페인과 달리 경기 내내 공격하는 스타일의 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대 장점을 봉인당한 일본 축구에는 100년 역사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단점이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바로 파괴적인 공격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나기사와 시절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일본 공격수 개개인의 능력은 그들의 조직력에 비하면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황희찬 영상에서 소개했지만 2015년 이후 유럽 5대 리그에서 일본인의 주다리수 득점은 0번이었습니다. 해당 시기 한국은 12회가 기록되었습니다. 그게 일본 개인의 현실이자 민낯입니다. 그 많은 해외파가 전혀 득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미토마의 7호 골에 열도가 들썩였던 이유는 그들이 가장 배고픈 영역에 나타난 스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경기의 코어는 주로 엔도였지만 그들에게 그 타입의 선수는 과거에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반대로 손흥민이란 거물을 보유한 한국은 황희찬의 10호 골에도 국가적 축하가 펼쳐지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조직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지만 선수 개개인의 비교, 특히 공격진의 비교에선 조금이 아닌 압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을 마치 세계 최강이냥 찬양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맞으려면 적어도 그 팀의 토트넘, 파리, 울버햄튼 소속으로 출전하며 득점하는 선수가 있어야 합니다. 유럽의 스카우터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본 선수들이 유럽 하위 리그 혹은 중하위권 클럽에서 뛰고 있는 것은 그들의 수준이 현재로선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모든 선수는 볼을 간수할 수 있지만 전진하고 골문으로 슛을 날리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10득점은 충분히 나왔어야 합니다. 도안 리츠가 오늘 찬 홈런은 아마 지금도 하늘을 날아 도쿄타워 부근에 당도했을 만큼 크게 빗나갔습니다. 결국 칭찬해야 할 것은 그 멤버를 가지고 독일, 스페인을 격파한 일본 축구의 시스템과 정교한 관리입니다. 개개인으로 눈을 돌리면 일본의 공격수들은 여전히 기대주 수준이고 5대 리그 주자릿수 레벨의 공격수가 없지만 중요한 건 뭉치면 강하다는 것입니다. 10골, 딱 그 숫자를 찍고 나서야 한일 공격수가 그래도 같은 선에서 우위를 말할 수 있지 지금 상태에선 대화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에서 20등 하는 학생이 잠재력은 뛰어나다며 아무리 1등에게 말해봤자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5등은 찍고와야 그런가? 하고 쳐다보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의 과장된 일본 환상을 읽다 보면 마치 그들이 음바페, 메시, 네이마르를 보유한 팀으로 착각되기도 하지만 오늘 축구가 일본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들의 축구는 강팀의 파란을 일으키기에 특화되어 있고 여전히 개개인의 싸움을 포기하고 조직력으로 승부하는 트로시에의 혼이 남아있는 축구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조직력이 붕괴된 상태로 개개인의 능력에 기댔던 한국 축구와는 정말 다른 노선을 걷고 있고 서로를 비하하기 이전에 서로를 온전하게 배워야 합니다. 왜 일본은 압도적인 유소년 인구를 보유하고도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이 나타나지 않는지? 왜 한국은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을 보유하고도 그런 조직적인 축구를 할 수 없는지? 포커스는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한일 올스타와 세계 올스타의 친선전이 열렸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며 일본 풀백, 미드필더들과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이 함께 뛰는 상상을 했습니다. 아시아팀이 이변이 아니라 힘으로 월드컵에서 토너먼트의 가장 위를 노린다면 바로 그런 형태의 팀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10년 전엔 불가능한 이야기겠지만 한국 선수가 PL 득점왕을 차지하는 시대, 일본 축구가 독일, 스페인을 격파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서로의 장점이 융합되면 그때는 정말로 세계 최강을 목표로 해도 만화적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일본이 성적을 올리자 한국의 스타들을 비난하는 목소리, 한국의 스타들이 빛나자 일본 축구 자체를 모욕하는 목소리보다는 왜 우리에게 없는 것이 저들에겐 있는지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프랑스 축구를 보며 즉시 흉내내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똑같은 쌀밥 먹는 나라 사람들의 축구를 보고 분석하기엔 훨씬 현실성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 입장에서 한국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리그 창설 과정에서도 일본 사무국은 몇 번이나 K리그를 보기 위해 대한해협을 건넜었습니다. 16강 한일전이 성사되면 일본은 이라크를 상대하는 팀과 전혀 다른 강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라인을 뒤에 두거나 파이브백을 설 가능성은 없고 공격을 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축구를 상대로 일본은 독일, 스페인도 무너뜨린 저력의 팀입니다. 결국 일본의 조직력과 한국 스타들의 대결입니다. 대진운이란 우승팀에겐 빛나는 이정표가 됩니다. 16강에서 만나든 결승에서 만나든 우승이란 전제에선 어느 팀이든 이겨야 합니다. 진다면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 반성하고 월드컵을 준비해야 하고 이기면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도취되지 말고 협회 차원에서 연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마련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몇몇의 천재에게 기대는 축구를 할 순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릴지도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의 월드컵 우승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감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품은 나라들은 천재들과 시스템이 조화를 이룬 국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거대한 벽 너머의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쓰여지고 있길 기원합니다.